또한 무엇인가요? 먼저 헌법소원이 뭔지 알아야겠죠.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고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이런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이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헌법소원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어떤 기후정책,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헌법 소원이고요. 2020년에 청소년 기후소송을 비롯해서 2021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시민 123명과 함께 이제 시민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 2022년 아기기후소송 등 총 4개의 이 기후소송이 병합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하게 됐나요? 2021년에 국회가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이 정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기후위기를 막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 정부 정책대로면은 1.5도, 2도를 훨씬 넘어서 2.9도까지 된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더 열심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사실 국회를 찾아가고 정부를 찾아가도 이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갈까 고민하다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게 됐는데 법을 안 지키면 보통 법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 사안은 법 자체가 법령 자체가 문제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현재 한국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잘못 설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되어 있지만 이 목표는 1.5도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에 불충분합니다. 둘째는 한국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그러니까 2050년은 탄소 중립이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20년간 아무런 감축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감축 책임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법령상 지금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첫 소송이 202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4년이나 흘렀습니다. 판결이 늦어져서 여러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공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변론은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1차, 2차 두 차례나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3일에 1차 공개 변론이 있었고 5월 21일에 2차 변론이 있었어요. 소송 당사자와 또 정부 측 양측에서 여러 공방들이 있었고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 참고인의 진술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송 당사자, 즉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3명이 왜 이 기후소송을 하게 됐는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야기하는 최종 진술이 진행이 되었고 아마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찾아간 적이 있다고요? 네, 인권에 관한 국가의 이제 최고 기구가 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전 2020년에 녹색연합이나 인권단체 등이 함께 41명의 시민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증언한 것이죠. 몇 년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진행 중인 이 기후소송에 대해서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를 강제할 힘이 없거든요.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곳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이런 소송이 있나요? 네,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런 기후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의미 있게 볼 것은 2021년에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합니다. 독일 헌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천명을 했고요. 또 미래의 감축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감축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후에 독일이 감축 목표를 다시 상향하고 탄소 중립 연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요. 올해는 스위스의 여성 노인 2,000명이 제기를 한 이 기후 소송에 대해서 유럽의 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기후소송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아 대륙의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만약 위헌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과제다, 우선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이익을 핑계를 대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